앞선 은행산업 1-1편 영상을 보고 오셔야 원활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사는 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사를 껴안고 있습니다. 이 중 은행의 배당이 중요한 이유를 앞서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은행이 아닌 여타 자회사들의 배당은 어떨까요? 당연히 이들 배당 또한 금융지주사의 자본 확대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금융지주사들은 몸집을 불리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비은행 회사들을 대상으로 인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규모의 현금 지출이 수반되고 금융지주사의 이중 레버리지 비율이 빠르게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비은행 회사를 인수한 뒤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회사 지분 확보를 위해 출자를 진행한 만큼 다시금 자본 확보에 열을 올릴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새로운 자회사를 인수하면 해당 자회사의 배당을 크게 늘리고 이를 다시금 수취해가며 자본을 늘리는 방법을 꾸준히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지주사의 피인수된 기업은 점차 배당 성량이 증가한다는 분석은 이러한 배경에 근거합니다. 특히 은행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당국의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반해 여타 금융사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비은행사가 은행보다 적극적으로 배당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배당 수입 중 비은행 금융자회사들의 배당금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배당 성량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앞선 내용을 통해 왜 주식시장에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의 메이저 은행들이 상장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봤습니다. 이들 은행 등이 금융지주회사로 탈바꿈하며 자연스럽게 금융지주회사 하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며 주식시장에서는 상장 폐지되었고 이들 은행 대신 금융지주회사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들은 몸집 불리기와 겸업화를 위하여 은행 외 금융사들까지 거느리고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첫 질문을 다시금 살펴봅니다. 나는 은행주가 좋다고 해서 은행주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주식시장에는 은행주가 없다. 문제가 무엇인가면 호돌이 영상에 따르면 대부분 은행기업은 주식시장이 없으므로 은행기업들에는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금융지주회사에 투자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들 기업이 은행을 주요 자회사로 품고 있다곤 하지만 은행기업은 명백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종 증권, 손해보험, 캐피탈 등 여러 금융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령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은행주의 예대마진이 증가하고 순이익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며 나는 은행주를 사고 싶은 것인데 오직 이들 금융지주회사에만 투자가 가능하다면 오로지 은행의 이익 증가 말고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행의 이익 증가가 바로 금융지주회사의 이익 증가로 온전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은행의 이익이 증가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연결 이익도 증가하긴 합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는 여타 금융사들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들의 이익 비중이 높을수록 은행의 이익 증가는 일정 부분 희석될 것입니다. 은행이 남기는 이익이 2배 증가한다고 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이익도 2배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의 이익이 증가한다고 하여 반드시 금융지주사의 이익이 증가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은행이 기껏 돈을 더 벌어왔는데 어떠한 이유로 여타 금융사들이 이익을 까먹고 손실을 냈다면 금융지주사의 연결 재무제표에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은행이 좋아서 은행주에 투자하고자 함이었는데 온전한 은행주 투자 효과를 누리지도 못하고 금융지주사가 보유한 은행 외의 금융업까지 몽땅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금융지주회사의 투자 메리트를 경감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게다가 금융지주사는 지속적으로 출자 확대와 인수를 거듭하며 외형을 키우고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나 과도한 자금 운용, 배당의 불규칙함, 심지어 무리한 인수 시 영향을 줄 수많은 규제들까지 산재해 있다 보니 금융지주사 투자가 또다시 기피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지주사 투자는 금융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영역, 은행뿐만 아니라 여타 금융사까지 활발히 분석해야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일반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투자자에게는 투자가 너무나 어렵고 심지어 적합하지 않은 영역 등으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은행주는 재무제표상 일반 기업들과 전혀 상이한 특징이 많아 분석이 어렵다 보니 금융주는 아예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투자자도 부지기수입니다. 되려 주식을 잘 몰라 남의 말만 듣고 사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지주사 투자 시 이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내려두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상기 언급한 어려움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볼 수 있는 금융지주사는 사실상 은행주와 유사한 취급을 해도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분석 시 은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금융지주사의 전망도 은행의 전망과 궤를 같이 합니다. 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을 중심으로 늘 존재하는 각종 대출 규제와 배당 이슈, 핀테크의 발달, 자본 규제와 같은 리스크가
금융지주사에게도 똑같이 가장 커다란 리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은행 자회사의 중요성이 적다는 뜻은 아니지만 분석이 어렵다면 은행을 주력으로 분석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의 금융지주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 영역은 여전히 은행이며 아직은 은행의 이익 비중이 높아 금융지주사들의 이익도 대체로 은행의 이익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까지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한 비은행 자회사들의 역할이 커졌고 이익 비중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지주사의 이익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은행의 이익입니다. 우리나라 6대 금융지주회사의 평균적인 은행 이익 기여도는 70% 수준에 달합니다. 여타 지주사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은행 기여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아니, 은행의 이익 기여도가 70%라면 다른 30%도 매우 중요한 것 아니냐고요? 구체적인 분석은 금융지주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제조업 분석 시에도 매출 비중이 70%인 제품군이 있다면 이들 제품만 분석을 해도 기업 분석이 거의 끝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만큼 70%는 높은 비중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70%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모름지기 2020년, 2021년은 주식시장의 호황의 시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는데요. 수많은 증권사들이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이익이 2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메이저 증권사들은 두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금융지주사가 보유한 증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한주주는 신한금융투자를 100% 온전히 소유합니다. KB금융도 KB증권을 100% 온전히 소유합니다. 하나금융지주도 하나금융투자를 100% 온전히 소유합니다. 그러니 증권 자회사의 이익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급등하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자 이들 지주사가 인식하는 연결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의 이익 기여도가 5, 6% 수준에서 9%대까지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은행의 이익 기여도는 자연스럽게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앞으로 꾸준히 지난 2020년처럼 연이어 급등하지 않는 이상 증권사의 이익 기여도는 다시금 크게 급등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연동성이 깊어 예측도 비교적 수월하고 이 기여도가 되려 떨어질 가능성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2020, 2021년 증권사 효과를 제외하면 체감되는 은행의 이익 기여도는 더욱 높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는 금융지주회사를 분석할 때 가장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단연 은행입니다. 금융지주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비은행 수익의 기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은행의 범주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성장 동력과 이익 창출은 비은행 부문에서 찾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비은행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금융지주사의 설립 취지도 이와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행 외 금융사업은 대체로 은행보다 규제가 적은 특징이 있고 은행과 이익 창출 시기가 상이하거나 단순히 금리가 아닌 기업들의 역량에 따라 향후 성장성이 결정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기업들의 시너지뿐만 아니라 향후 더욱 확대될 핀테크에 맞추어 어떻게 성장 동력을 찾는가에 따라 기존 은행의 의존도는 점차 떨어지면 물론 기존 은행과 상이한 성장 동력을 갖출 여력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주와 거의 동급의 취급을 받지만 실체가 없는 성장주들이 주식시장에서 강력한 환호를 받는 경우가 있듯 향후 금융지주사의 밸류에이션 등 시장의 평가는 점차 비은행 부문의 영향력이 커질 것입니다. 이처럼 비은행 부문의 확장은 향후 금융지주사의 규모 확대의 중요한 변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사를 여전히 은행주스럽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행의 영업 환경을 결정짓는 변수는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만 그 많은 변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하나 골라보라면 단연 금리가 될 것입니다. 은행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이익이 크게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영상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아무쪼록 은행에게 금리가 중요하다면 금융지주회사에게도 금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가 거느린 은행 외 또 다른 자회사들도 모두 금융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금리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사들이 거느린 자회사 중에는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은행이란 이름과 달리 비은행 금융업으로 분류됩니다. 정확히는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의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입니다. 저축은행도 세부적으로는 고객층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은행과 차이가 나타나지만 고객들의 예치금을 이용해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역시나 공통적입니다. 즉 은행과 동일하게 금리에 따라 이익이 커지고 작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피탈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캐피탈은 예금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역시나 이자 수익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뿐만이 아닙니다. 보험사의 경우도 금리에 따라 고객들의 납부한 보험료 운용 수익이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수취한 보험료를 여러 상품에 투자하는데
금리 연동 상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에 금리가 높던 시절에 이루어진 각종 보험 계약들이 있을 텐데요. 금리가 낮을 때에는 이들 계약에서 손해를 보다가도 금리가 오르면 점차 역마진이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사도 금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카드사는 은행처럼 고객이 카드사의 돈을 예치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앞선 기업들과 달리 금리 변동에 따른 수익 구조가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아무쪼록 금융지주사의 이익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금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주 투자 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이고 투자자들이 은행주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시기도 금리가 변동하는 시기입니다. 이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변동할 때에는 은행주 외에도 여타 이금융 등 금융기업들이 함께 금리를 따라 이익이 변동하기 때문에 대체로 비슷한 투자 포인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사 내 은행의 이익 기여도가 70% 수준에 불과하더라도 금융지주사의 실질적인 금리 노출도는 80, 90%에 달하며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수입 변동이 금융지주사 연결 이익 변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금융지주사는 결국 은행주처럼 금리와 동행하는 특징을 가지며 이익이 동반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금융지주사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금리 노출도와 이자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과제가 됩니다. 금리는 은행이 원한다고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변동 또한 은행이 마음껏 제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더 벌고 싶어 영업을 확대한다 해도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출 한도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여타 제조업은 더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신규 고객을 창출하면 되지만 은행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규모가 제한된다면 대출의 규모 또한 제한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익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금융지주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이자 수익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이겠고 자산운용사의 운용수수료 수입도 있겠으며 은행의 이체 수수료 수입도 있겠습니다. 향후 핀테크 확대에 따라 수입 창출 방법은 더욱 다양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들의 대형화, 경업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주사입니다. 각 금융자회사의 전문성은 유지하면서도 자회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고 기업들을 무리하게 합병시키며 조직 문화를 와해시킬 필요성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성격이 다른 금융사 인수를 통해 더욱 다양한 고객을 창출하고 서로 다른 고객군을 보유한 금융사 간 상품의 교차 판매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복 비용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주요 전방시장이 정체됨에 따라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것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글로벌 금융사들을 따라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금융지주법이 도입된 이래 금융사가 금융지주사를 통해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정말 금융기업들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연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논문들의 검증 방식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금융지주사들이 비은행 수익을 꾸준히 늘려왔고 상품 개발과 시너지를 통해 여러 금융 분야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소유한 증권사만 보더라도 지난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10% 내외의 점유율을 늘리며 증권시장 내에서의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UBS와 같은 세계 최고 규모의 은행들도 PB, IB 등에서의 수입 확대가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금융지주사들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합 상품을 개발하고 원스톱 뱅킹을 가능하게 해주고 고객 대상으로 여러 자산운용 상품을 소개해주는 것은 분명 주주 이익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요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령 2019년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았던 라임 사태는 라임 자산운용의 부정한 수익 창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금융지주사들이 단기간 실적 확보를 위해 무리한 상품 출시를 자산운용사들에게 요구하며 이를 은행의 영업망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판매한 부분도 라임 사태 확장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관련자 외에도 금융지주사들의 CEO가 고발당하고 라임 사태 주범들과 고소장이 오간 배경도 금융지주사들의 사업과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금융지주사가 여러 사업을 거느릴수록 다양한 금융자회사 간 불공정 거래가 확대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지주사는 소유주가 적은 자본으로 여러 금융사를 거느릴 수 있어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연적인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정부의 입김에 따라 금융지주사가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가령 정부가 금융지주사의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물론 국내 부실 자산을 금융지주사가 인수하여 처리하도록 압박을 넣을 수도 있으며 공적 자금이 투입된 부실 자산을
금융지주사에게 떠넘기며 공적자금 회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희생 강요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가령 서민 금융상품을 강제로 저리에 출시하는 등 상품 설계부터 간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행에 대한 배당 규제 등은 단순히 주주 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사의 성장 동력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들 이슈는 금융지주사 투자 시 종종 목격할 수 있는 리스크들로 금융지주사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지주사의 CEO가 금융당국에 불려다니며 협상 아닌 협상을 해야 하는 해프닝이 빈번히 벌어지곤 합니다. 일부 투자자는 이들 리스크로 인해 금융지주사 투자에 대한 반감을 갖거나 저 PBR이 마땅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부와 은행은 각자의 이익 추구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게 된다면 누군가는 의도치 않은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아울러 금융지주사가 금융사 인수를 거듭하더라도 시너지를 내지 못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사업 확장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면 손실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기 마련입니다. 관련된 사례로 영국과 뉴욕 증시에도 상장된 산탄데르 은행은 금융지주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리한 사업 확장을 시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매 금융을 중심으로 한 일반 은행 사업에만 집중하면서도 탄탄대로를 달려왔습니다. 은행 시장이 포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남미 시장을 집중적으로 신시장으로 공략하였고 이는 세계 10위권 은행으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결과 산탄데르는 전체 수입의 대부분이 상업은행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금융지주사들은 규모를 키우고 나아가 해외 진출을 활발히 하기 위해 꾸준히 사업을 다각화해왔고 거느린 자회사의 수도 꾸준히 늘어나왔습니다. 특히 금융지주사들의 핵심 사업이라 볼 수 있는 은행 산업도 지난 IMF의 경험과 부실을 털어내고 안정성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는데요. 지속적으로 배당을 시행하며 금융지주사들의 사업 확장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금융업종 투자라고 하면 금융지주사들이 늘 좋은 후보군이 되어왔고 누군가에게는 가치주로, 누군가에게는 장기 투자주로 꾸준히 인정받아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지주사들도 사업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은행이라는 안정적인 사업이 영원하지도 않을 수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금융지주사들은 빠르게 변하는 테크 시대에 맞서 새로운 리스크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터넷 은행이 등장하며 금융지주사들의 역할을 하나 둘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들도 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꾸준히 커져왔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 또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향후 금융산업 포스팅을 올리며 이에 대한 이야기와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도 이미 상장 시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카카오뱅크는 물론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 K뱅크까지도 활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과 댓글, 유튜브 구독은 늘 새로운 컨텐츠 제작을 위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번 영상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요약해두었으니 꼭 블로그 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돌이였습니다.